사이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13,0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이 제기한 김원웅 광복회장 횡령 의혹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회장의 며느리 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가 광복회에 사무실을 두고 광복회 공문을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에 월 최대 1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번 대북 선제 타격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가 돌연 사직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검찰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터키와 그리스에 엄청난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는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0명 가까이 뛰어서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해외 사례는 많이 봐왔습니다만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오미크론에 가공할 만한 전파력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 4천 명대에 머물던 확진자 그래프가 일주일 전쯤에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10,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제 어디까지 각오해야 하는지 한계선을 설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현실로 다가온 오미크론 사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산의 번화가. 시민들이 한가롭게 오후 한때를 보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곳 풍경과 크게 다릅니다. 심장 덜컥 내려앉죠.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알게 모르게 확진자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신규 확진자가 13,012명 발생한 오늘, 부산도 역대 가장 많은 환자를 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를 상황. 공포는 물론 막막함도 몰려옵니다. 딱히 제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마스크 잘하고. 오늘 역대 최다 확진자를 낸 지역은 부산을 포함해 전국의 14개 시도에 이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이 오미크론 비상권인 셈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10,000여 명. 어제 같은 시간보다 2,500명 정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확진자는 13,0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 확충과 먹는 치료제 도입 등을 통해 오미크론에 대비해왔다고 말합니다. 안일한 대처도 건물이지만 또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해도 피해는 최소화될 거란 입장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하지만 정부의 호소에도 많은 시민들은 확진자 폭증이 불러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당초 정부 예상은 다음 달 하루 3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가 경미해 감염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을 포함하면 발표되는 통계의 10배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런데 정부의 예상은 왜 그랬는지, 잘못된 예상으로 대처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최원영 기자가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 4,441명 폭증은 이미 예견된 일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미크론 초기 대응이 아쉬웠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많이 퍼진 거예요. 이미 지난 12월부터 12월 한 1, 2주를 입국자 관리만 그때 다 놓쳤다. 정부는 다음 달 최대 확진자를 3만여 명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속도라면 10만 명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10만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예상을 갖고 있어요. 2월 말에서 아마 3월 정도에 피크가 가지 않을까. 심지어 실제 확진자는 정부 발표보다 10배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PCR 검사가 축소되면서 확진자를 가려내는 정확도가 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를 60세 이상만 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이제 집계로 한 확진자 수는 그렇게 안 늘 것이고 실제 환자 수는 10배 정도가. 확산세를 꺾는 변수로는 3, 4월 봄철이 꼽힙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내보다 야외 활동이 늘어 감염 위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폭증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일반화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국 4개 지역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29일부터는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건 어떤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구자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경기도 평택의 선별진료소입니다. 기존 진료소 옆에 천막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코로나 검사자들을 위한 신속 항원 검사소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접수 후 진료소에 들어가 자가진단 키트를 받습니다. 면봉을 꺼내 직접 코 속에 넣습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선생님. 옳지. 본인이 직접 채취한 검체를 시약과 섞은 뒤 다시 시약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면 15분 뒤쯤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같은 신속 항원 검사는 이곳 평택을 비롯해 광주, 전남, 안성에서 오늘부터 실시됐습니다. 시행 첫날이만큼 현장에선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도 함께 진행되면서 어디에 줄을 설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원래 PCR은 금방 빠지는데 이거 한 3, 40분씩 걸리고 양성이 나와야만 PCR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모든 선별 진료소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밀접 접촉자인 경우 또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증세가 경미한 환자는 스스로에게 맡기고 중증 환자를 정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워낙 폭증하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의료 역량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러나 재택치료자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정부의 관리망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벌써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민혁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경기도의 한 병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관리 대상자가 25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이제 흔히 15명이었어요. 추가 인력을 더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22명으로. 서울의 또 다른 재택치료센터도 관리 환자가 일주일 새 120명 늘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3만 7천여 명. 현재 담당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64%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재택치료 체계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택치료자들의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역량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보다 낮다는 데 주목합니다. 12월 8일 당시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지만 오늘 현재는 385명의 위중증 환자를.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위중증 환자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체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라도 90대 어르신이 걸리면 재택치료자와 위중증 환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할 숙제가 방역당국 앞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제 저희는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국회 내에 마련한 카페 수익금의 일부를 김원웅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이 광복회 건물에 가족회사를 차려두고 광복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정황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저희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복회가 2020년 4월 국방부에 보낸 미군 부대 임시 출입 신청서입니다. 출입 목적은 광물 탐사로 돼 있고 김원웅 회장 동서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광복회는 다음 달엔 여주시청에 준설토 적치장 수의 계약을 요구하고 8월엔 LH공사의 현장에 모래반입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광복회가 왜 골재 사업에 관여한 걸까? 2020년 4월 설립된 골재업체 B사의 법인 등기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며느리와 조카, 처조카 등 3명이 임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광복회 전 간부 A씨는 김 회장 지시로 과적회사인 B사를 광복회관에 설립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B사 회장인 김원웅 회장 동서의 명함에는 광복회관 4층이 사무실 주소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골재 지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니 비공개로 하자는 회장님. B사는 5달간 광복회 양식에 김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 직인 찍어서 외국에 나가는 거는 대장이 있어야 돼요. 문서번호를 같이 따서. 근데 그거 없이 했지. 왜? 회장이 그렇게 하려니까. B사의 존재를 알게 된 일부 회원들이 항의하자 김 회장도 설립 사실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부정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수익사업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이게 수십 개가 들어오지 않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백라는 사람. 김 회장은 B사 설립 한 달 뒤 국회 내 카페로 수입 사업을 벌여 4,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 동서인 김 씨도 광복회와 관계없는 개인 사업이라면서도 초기에 일부 사업을 함께 추진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김 회장의 며느리와 처조카는 등기 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저희 보도에 대해서 광복회가 조금 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모든 일이 광복회 직원의 개인 비리에서 비롯된 일이며 김 회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친일 세력에 의한 김원웅 죽이기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보훈처는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국회 카페 자금 횡령 의혹 관련 TV조선 보도 이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주무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 회장과 광복회 전 간부 A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된 장학금 용도로 이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친일파보다 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김 회장의 파면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이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금 횡령 의혹을 빚은 카페를 무상 임대해준 국회 사무처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행보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기념사업회 동의도 없이 체제 형상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겐 광복 회원들이 동지적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정신에 투철한 그런 정치인이다. 친일파가 곡을 지었다며 애국가를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정권, 고 백선엽 장군은 창씨 개명을 했다는 주장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론은 결국 사자 토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안철수 후보가 불참할 경우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거다. 법원은 심상정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다자토론 제안을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설 연휴 중인 31일 또는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제안했고 4개 정당은 내일 토론 날짜를 정한 뒤 구체적인 방식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사자 토론이 성사될 경우 양강 후보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토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돌연 네거티브 선거 중단을 선언하고 야당도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견고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절박한 선택일 수도 있고 이른바 형수 욕설을 포함한 가족사 공세를 피해보자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하고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 녹취를 털며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오늘 있었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합니다.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민주당 선대위도 앞으로 무속, 김건희 씨 녹취 등과 관련된 논평은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다시 언급하며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고 상대는 있는 사실조차도 다 묻혀요. 댓글이라도 쓰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정보로 가고 구타는 사람한테 여러분 임명을 맡기겠습니까? 비슷한 시각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씨 녹취를 틀었습니다.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 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후보 본인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끝나자마자 여권의 공격이 시작됐다며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민주당 최광욱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층 지지자는 화풀이 지지고 노년층 지지는 맹목적 지지라고 했습니다. 폄훼 논란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광욱 최고위원이 이재명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부진을 두고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가 염려된다는 글을 올린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유권자 폄훼 논란에 최 최고위원은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멋지고 현명한 어르신이란 글을 추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17대 대선에서도 정동영 후보가 노인 폄훼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총선 땐 미래통합당 후보가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무지하다고 해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윤미향, 의상직 의원을 감싸다 선거를 앞두고 제명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특히 이상직 의원이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민주당은 언론자유 침해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강행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언론제갈 진실패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용수 할머니 배후론까지 거론됐고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는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을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와 이용수 할머니는 의원직 제명 추진에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쁠 적에는 할 듯이 해놓고 하고 나면 언제 하는 게 우리 정신이라고 봅니다. 605명의 정리해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대선 시기가 오니 이상직 의원을 제명한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큰절의 업소까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또 했던 말과는 다른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진정성의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주민 여단 반장을 불렀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할까 궁금했는데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 예.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명분은 일단은 뭐 비호감 대선을 극복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죠. 진짜 속내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속내는 야당의 동참이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라. 네. 지금 상황이 네거티브 공방 벌이면 내가 더 불리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바로 그런 판단의 배경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여파가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이 뭐 말 자체가 거의 똑같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상대 후보를 격하게 공격했다가 갑작스럽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이 후보는 바로 어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집단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또 상대 진영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다는 점, 특히 얼마 안 가서 또 흐지부지 됐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예.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도 안 돼서 한 즉흥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시적으로는 조선시대 일부 왕을 말한 겁니다. 예. 이 후보가 지난해 국민의힘의 이 울산회동 사진을 올리면서 수레 정치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주어가 없이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네거티브인 듯 아닌 듯 조금 애매하죠. 예.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도 과거형을 썼군요. 네. 조선시대 왕이다. 네. 이 후보가 오늘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나서달라 이렇게 또 호소했다는데 네.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읽힙니까? 네, 그 발언 바로 앞부분에 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공격당하는데 상대는 있는 사실조차도 묻힌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자신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이슈도 좀 퍼뜨려달라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뭐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다 이제 지지율 박스권 갇힌 거 탈피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관련해서 86 용태론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방안이 될까요? 그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86 퇴지론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김종민 의원이 용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제도를 용퇴시켜야 한다라면서 즉답을 피하자 이 민주당 선대위 김우영 대변인이 요설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또 조국 사태 때 호위무사, 앵무새 역할을 했던 초선 의원들이 이 인적 쇄신론을 마치 남의 불구경하듯이 하는 걸 두고도 이 과연 86세대만 9세대로 모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장면들은 그동안 국민들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던 차장검사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시사하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수사팀이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상급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을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현직 차장급 인사는 이와 관련 박 차장 검사와 수사팀은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초임 시절 함께 일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의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다 사표를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지청은 수사 종결 지시나 보안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박 지청장 수사무마 의혹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인데다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조사 공정성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었던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단주로서 축구단 운영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성남 일대 대기업과 대형 병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의혹의 핵심을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을 받고 기업 현안을 해결해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고발장에서 두산건설 42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과 분당 차병원이 각각 36억과 33억 원의 광고비를 성남FC에 냈고 이즈음 이들기업의 현안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산건설은 2015년 회사가 소유한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에 대해 업무 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고 덕분에 부지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높아졌습니다. 네이버도 2016년 9월 후원금을 낸 뒤 정자동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는 등 후원 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고발건을 3년 3개월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자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을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여러 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신축 아파트 27층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어제 오늘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27층 구조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상층부에서는 조명을 켠 채 콘크리트 등 작업 잔해물을 제거하며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27층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는데 오늘 구조당국은 실종자로 보이는 신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오늘 27층에서 잔해물 제거와 탐색을 병행하다 내시경 장비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9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작업하던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장소는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지점에서 불과 3.2m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27층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정확한 신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전국에 전문 구조대원을 추가 투입하고 주말까지는 상층부 탐색과 구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했다죠. 네, 오늘 경찰에 출석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공사 현장에서 각 분야의 책임자급으로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현장에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하청업체 측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오늘 소환 조사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관계자 3명도 조만간 소환해 현대산업개발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과 비슷한 일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금야금 공금을 빼돌린 건데 그 액수가 115억 원에 달합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서 70억 원을 넘게 날렸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47살 김모 씨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횡령 금액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순환과 등에 근무하며 매달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돈은 이곳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SH공사가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공공기금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제로페이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김 씨의 횡령은 후임자가 3번 바뀌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기금이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를 이제 감사과에 제보를 하셨어요. 김 씨는 횡령한 115억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77억 원을 날렸고 남은 38억 원만 다시 구청 계좌에 되돌려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곳에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새해 첫날 강남의 한 투자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2인조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주 만에 검거된 건데 이 일당이 이 3주 사이에 11억 원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이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쓰고 걸어갑니다. 어깨엔 큼직한 배낭을 맸는데 안에 든 것은 현금 따발. 1월 1일 20대 남성 2명이 서울 논현동의 한 투자회사 사무실 금고를 털어 현금 11억 원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건 장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안팎에 몰카를 설치하고 출입문과 금고 등 보안 장치 해제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현관문, 그다음에 사무실문, 다시 출입했을 때는 또 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범행 후 서로 연락을 끊고 흩어져 전국 각지를 돌며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했고 한 명은 12일 인천에서 다른 한 명은 21일 부산에서 각각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훔친 돈 11억 원은 그동안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구속하고 추가 공범은 없는지 돈의 일부를 숨겨뒀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류가 1년 전보다 8배 이상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장기화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밀수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멕시코에서 배송된 항공기 부품. 몸통을 잘라내자 필로폰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400kg으로 1,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제 우편으로 온 텀블러를 망치로 깨자 합성 마약이 나오고 실타래 속과 박스 골판지 속에도 필로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골판지를 뜯었을 경우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다 접착을 해놓은 상태로 펴진 상태로 이렇게 부착이 돼요. 지난해 밀반입됐다 적발된 마약류는 1,272kg으로 1년 전보다 8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투약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편이 막히자 국제우편과 특송을 이용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투약하려고 10g 이하로 밀수하는 경우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감 이런 것들을 마약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잘못된 수요가 우리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걸로. 마약 투약이 학생 등 젊은 층과 가정주부, 공무원 등 곳곳으로 번지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예전 위상은 점점 흔적도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는 물건을 가리지 않죠. 금과 달러 직거래도 흔한 일이 됐는데 이 달러 직거래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수법인지 일당을 검거한 피해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달러 뭉치를 주고받습니다. 잠시 뒤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인 여성을 체포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달러 환전 직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달러를 파는 사람에게 바로 입금하고 전달책은 직거래를 통해 달러를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30대 김모 씨의 가족은 지난달 이 같은 수법으로 달러 1,200만 원어치를 빼앗겼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이제 입금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달러 건네주고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급 정지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경찰 수사가 늦어지자 김 씨는 인터넷에 달러 환전 직거래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김 씨의 예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해 왔고 전달책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조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찾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경찰은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과 중간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필리핀에 있는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서민 먹거리부터 생필품 가격까지 연초부터 줄지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을 푸는 추경을 추진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그 반대인 건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물가를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제어를 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새해가 되자 서민 물가부터 들썩였습니다. 겨울철 과일인 딸기는 1년 전에 비해 60% 올랐고 최근 아이스크림은 8%, 햄버거는 5.2% 인상되는 등 커피, 배달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커피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배달비도 4,000원대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다급해진 정부는 어제 외식업계를 불러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예산을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업계에 손을 벌리면서 시중에는 대규모 자금을 풀겠다고 하니 정부가 오히려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월급 빼곤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는데 물가는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장년, 농어촌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16만 원씩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 없는 평화는 없다며 선제 타격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공장에서 다친 팔을 내보입니다. 비록 제 팔은 이렇게 굽어버렸지만 이 굽고 휜 노동 현실은 최소한 똑바로 펴보고 싶습니다. 노동 공약에도 현금 지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건데 6개월 단기직엔 기본급의 8%인 월 16만 4,600원, 10개월 단기직엔 6%인 월 12만 8천 원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했던 수준이 한 8% 선 정도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 없는 평화는 없다며 선제 타격론에 대해 북한이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할 때 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실향민과 탈북민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약속했고 전국 당협위원장이 모인 결의대회에선 한층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현장에, 윤 후보는 정책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지지율에 따라 설 명절 메시지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지지율 반전에 성공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여론조사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 적합도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밀린다는 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단일화 관련 항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5.6%, 윤석열 후보 44.7%,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각각 9.8%와 3.9%였습니다. 전주보다 윤 후보는 5.5%포인트 올랐지만 이 후보는 1.3%포인트 내리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도 2.4%포인트 떨어졌지만 심 후보는 소폭 올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까지 안 후보가 적합도에서 앞섰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44.1%, 안철수 33.1%로 순위가 바뀌었고 경쟁력에서도 윤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역시 윤 후보와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에서도 2030과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른바 세대 포이론 양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야당들은 오늘도 단일화에 분명히 선을 그었고 단일화하자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전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부적격한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안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은 양강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 생각 없는 유권자라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확실한 건 지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친 말이 이어진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개인을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전 같은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군 수송기에 미사일이 빼곡히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세 번째 무기입니다. 300기, 무게만 79톤입니다. What we are doing is providing unprecedented levels of defensive security assistance to our Ukrainian partners in a way that we've done in the past, just on a scale that is unprecedented.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국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파병 대기를 명령했던 미군들 일부가 조만간 배치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is would be the largest, if he were to move in with all those forces, would be the largest invasion since World War II. 서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의 많은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보란듯 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이틀간 전술훈련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 합동 해상훈련도 벌였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걸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겨울에도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터키와 그리스에 엄청난 눈이 쏟아졌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은 개항 이래 처음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그리스는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공항 화물창고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붕이 눈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은 출입을 방해합니다. 터키의 나흘 동안 최대 85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이틀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개항 이래 처음입니다. 30시간 넘게 공항에 갇힌 승객들은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도로는 마비됐고 5천 명 i상의 시민들이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Bu gece buralarda kaldım. 2 saat 6'dan buraya kadar 1 kilometre yol gelemedim. 인접한 그리스. 도심 한복판에 눈 토네이도가 등장했습니다. 35cm에 달하는 폭설에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휴양지 산토리니는 설국으로 변했고 랜드마크 파르테논 신전도 온통 눈입니다. 예상 못한 폭설에 운전자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스는 24일부터 이틀간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고 모든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새해면 험상궂은 얼굴에 갑옷을 입은 금갑장군 그림을 붙였습니다. 악기를 쫓고 복을 부른다고 믿었던 건데 문배라고 부르죠. 서울 광화문에 문배도가 걸렸습니다. 이 문배도가 코로나를 물리치길 기원해 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문장은 어명을 받으라. 조선시대 도청관이 교지를 들고 와 그림 2장을 궁궐 문에 붙이라고 명합니다. 공개된 문배도에는 갑옷을 입은 2 장군이 무기의 일종인 절과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정월 초 애군을 쫓고 복을 구하는 의미에서 문에 그림을 붙이는 풍습인 문배. 기록만 있을 뿐 실제 그림이 어땠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7년 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광화문 사진을 발견했고 금갑장군 문배도가 궐 문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진 속 문배도가 훼손이 심해 재현이 쉽지 않았는데 마침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안동 풍산 유씨 소장 문배도를 찾아 새로 제작했습니다. 7대조이신 학서 유위자공이 정조대왕으로부터 많은 내사본 책을 받으셨어요. 그때 같이 받으신 걸로 1년 내내 붙였던 문배도는 왕실에서 시작해 조선 후기에는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문배도를 붙임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광화문 문배도는 훼손 우려로 설 연휴 동안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는 심한 말더듬기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심한 왕자에서 현명한 군주로 거듭나죠. 2차 대전 때 그는 난방이 끊긴 왕궁에서 식량을 배급받으며 국민과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서재에는 책에게 부탁하는 말을 써붙여놓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달을 보고 울며 빌지 않게, 엎질러진 우유를 후회하지 않게 가르쳐달라고. 심해 탐험대가 머릿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이 해구에 사는 통한어, 우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투명한 유리개구리와 얼음고기처럼 세상에는 속보이는 인간이 많습니다. 여측이심이라는 말대로 간사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같은 측간의 2 마음,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어권에선 위험이 지나가면 신은 잊힌다거나 폭풍 속 맹세는 고요 속에 잊힌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반성의 뜻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3월 재보궐선거 3곳에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죠. 지역구 4연임을 막고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리 틀리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작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던 바로 이 장면들 말입니다. 2 장면의 밑에 깔린 공통점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던가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선거 후에도 반성에 나섰지만 당 안팎의 돌팔매질에 곧바로 사과해야 했고 거대 여당은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당헌까지 뒤집으며 후보를 냈던 일, 절대 합당 안 한다던 위성정당과 합친 일도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사과와 약속을 화장실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윤미향,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친일 모략극으로 몰았고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는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까지 내놓았습니다. 피의자 이상직 의원이 주장한 언론 징벌법을 입법 직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작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명을 하겠다는군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비를 긋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잠시 피해 비 그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낙비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안면을 바꿀지 정치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위안합니다만 그래도 참 슬픈 일이죠. 1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폭풍 속의 맹세였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먼지가 해소되겠지만요.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보통 이맘때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8도, 전주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눈이나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영남 지역부터 차츰 건조해지겠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건조한 날씨가 확대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